안녕하세요. 바이게 경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16번째입니다. 경제학의 변천과 이념 그리고 이데올로기. 약간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요.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요. 제가 70년대 학번이고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50년대생이고요. 그래서 제 아래 세대가 386 세대, 당시에 30대이고, 그리고 80년대 학번이고, 그리고 60년대생이다. 이 과정에서 제가 좀 느낀 게 좀 많아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이 객관적 시각으로 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미흡하겠지만 제 생각이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게 경제 이야기는 가능한 한 10분 이내에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데 오늘도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의 변천. 경제학은 바뀐다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좀 많이 보는데 성경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바뀐다예요. 옛날에 주역도 많이 읽었는데 주역도 변할 변, 바뀐다였어요. 자, 그러면 1774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정치, 경제, 역사의 영역이라 그러고요. 그 이후를 경제학이라 그래요. 학문의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걸 좀 훑어보게 되면은요. 그 이전에 금으로 인한 중상주의였죠. 금을 찾기 위한 거였죠. 금이 가치의 척도였죠. 그러다가 노동이 가치의 척도인 고전파,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효용이 가치인 신고전파, 그리고 기업가의 혁신, 슌페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정부정책 케인지언, 정부정책, 뉴딜 정책 이런 케인지언, 그리고 제도학파의 불확실성, 즉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 것, 재무제표를 오픈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모든 가치의 핵심이 경제학은 금에서 노동에서 소비자에서 기업가 혁신에서 정부의 정책에서, 즉 정책에서 그리고 정보로 이렇게 변천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등장이 됐어요. 이 행동경제학이란 건 뭔가 하면요, 심리학과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탈러 교수라고 쳐보면 나와요. 재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거든요. 결국은 이 행동경제학은 학문으로서보다는, 학문이라는 건 뭐죠? 가설을 놓고 검증을 거쳐서 거기서 60% 이상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검증의 결과로 학설이 등장이 되는 건데, 이거는요, 케이스예요, 케이스. 어쨌든 이게 꽁 잡는 매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이 요새 새로운 분류이다. 제가 이거를 보험 쪽에 영업하는 쪽에서 한번 경험을 좀 해봤어요. 요즘 이렇게 세미나 영업인이 브리핑 영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심리학이랑 결합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많이 막 개입을 하는데 그런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일자리, 어떤 경제의 흐름은 시장에 맡기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공산당 선언, 기억하시죠? 마르크스와 엥겔스요. 자, 우리가 아까 이런 경제학의 가치의 흐름을 봤죠? 그리고 경제학파의 흐름도 봤고요. 여기서 요 시대예요. 고전학파에서 신고전학파, 요 시대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엥겔스와 마르크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농업경제의 노동자의 땀과 피가 노동자가 소비자로 가고, 농업경제가 공업경제,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죠. 그리고 노동자의 땀과 피가 시장의 소비자에서 결정에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고,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엄청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가내수공업 시대였거든요. 주로 가내수공업의 농업경제를 하다 보는데 갑자기 이때는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뭐든 내기만 하면 시장에서 다 팔렸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대량으로 옷 같은 걸 만들어 내니까는 이게 과잉 공급이 되어버리거든요. 여기서 경제 공황이 빈번하게 반복이 됐었죠. 하여튼 그때 기존의 어떤 가치를 노동으로 보다가 노동자의 땀과 피,
내가 1시간 동안 만드는 이게 얼마짜리야 하는 그거에 있던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의 땀과 피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시장의 소비자가 결정해주네 하는 거를 보고 갈등을 느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와 그리고 엥겔스였다. 자, 그 다음 1830년대 산업혁명과 마르크스의 고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너 자꾸 왜 마르크스를 보는 거야? 경제학을 변천을 보다가.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고 이념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이 마르크스를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자, 고전파 경제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고전파 경제학이 있었죠. 고전파 경제학은 아까 말씀드렸지 간해수공업이었고, 신고전파는 기계공장의 공업경제였죠. 이거는 노동가치설이었고, 이거는 효용가치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노동자의 피와 땀이지만 이거는 시장 수요자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크스는요, 이게 뭐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이게 산업혁명에서 어떠한 필연적인 초기에 어떤 폐해였어요. 그 폐해를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냐면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 시장에 의한 노동의 소외, 착취와 소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 이론이라기보다는요, 거의 사상 철학에 좀 가까워요. 자, 그러고 나서 고전파 경제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를 볼게요. 고전파 경제학은요, 크게 보게 되면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이렇게 쑥 경제학의 흐름을 이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사생아처럼 태어난 마르크스 경제학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 경제학은 일단은 공산주의에서 시험을 했다가 폐기 처분됐죠. 인류의 검증을 받아서 끝난 거잖아요. 근데 고전파 경제학, 노동가치설, 시장 방임주의, 정부 간섭의 배제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여기서 노동가치설만 바뀌었어요. 효용가치설이 되고요. 시장에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방임주의, 그리고 정부 간섭 배제.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뭔가 하면요, 노동가치설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럼 이 가치설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을 통제해야 되고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탄생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탄생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론적 근거가 됐던 거죠. 정치 사상적인 걸로 발전이 됐죠. 그 변증법이라고 있잖아요. 정반합의 논리. 예, 그게 지금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이데올로기 계속 바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19년 현재는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혼란기에 살고 있다. 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쟁과 가난, 우리 해방 혼란기 때 그랬지요. 그러다가 고도성장, 국가주도, 박정희 대통령 때 5차 5개년 계획, 그러면서 군사 독재가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고도성장, 재벌주도의 전두환 군사 독재, 어떤 제2차 군사 독재가 되겠죠. 그러다가 혁신성장, 과도 문민정부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와장창 망했죠. 그리고 기업가 혁신, 지금 문민정부, 그냥 여기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계몽 시기가 있었고요, 반독재 반유신 시기가 있었고요, 반재벌 시기가 있었고요, 반기업 시기예요. 지금 저희가 이데올로기는 이런 것 같아요. 계몽 시기와 반독재 반유신과 반재벌과 반기업의 이데올로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거 계몽 시기면 제가 70년대 다닐 때는 요 두 개에 겹쳐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 야학 했었어요. 공단에 여자 공원들을 가르치는 야학이요.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반재벌하고 반기업 이렇게 가면서 이 운동권들이 어디로 흘러갔냐면요, 마르크스하고 심지어 북한의 주체사상까지. 주체사상이라는 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논리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그러다가 이때는 우골탑이죠. 뭐냐면은 소를 팔아갖고 소뼈로 그 대학을 들어갔다 우골탑이었죠. 이때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는 또 이렇게 운동한 사람도 있었지만 창업과 혁신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무원들만 갈라 그러죠. 공무원. 안정적인 직업. 선생. 어떤 도전성의 부족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이데올로기의 혼란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늘 데모하고 투쟁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아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보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대개 386이나 그 이후에 데모하고 투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산업 일선에서 묵묵히 가정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우리 소시민이 더 중요하다. 왜? 제가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데모 잠깐 하고 여유있게 그렇게 이렇게 운동 못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익의 경제 이야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학의 변천, 이념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키 메시지 던집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산업혁명 초창기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 그죠? 막 기계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기계량이 조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 조잡한 기계를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로 막 그 도시도 만들고 수도 시설도 없고 간이 화장실 시설도 없는 이런 데서 어떤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으며 직장 생활을 노동자의 생활을 했었죠. 어쨌든 이 마르크스 경제학은 용도 폐기된 거죠. 그 이후 경제학은 계속 발전하고 바뀌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념은 초기 야학에서 민주주의 정치에서 마르크스의 주체사상까지 어떻게 보면 그릇된 길을 걸어왔어요. 물론 여기에는 군사 독재, 독재가 이들을 억압해서 이들이 그릇된 길을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마르크스, 폐기 처분된 마르크스, 어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이론 뒷받침인 주체사상까지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반 소시민들은 이거를 바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대중자본주의, 공정경쟁, 출발선상의 동일 조건, 이건 뭐죠? 이거는 우리가 경제정의죠. 그리고 시장의 자율, 정부의 시장의 부당한 간섭의 배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정치인들, 기득의 정치인들은 지금 여나 야나 다 기득 정치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자리가 회전문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 소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이상 바이익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